만성적으로 몸이 이곳저곳 아픈 데가 많았던 체구가 작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 리즈 칼린. 때는 1923년. 그는 220만 파운드나 되는 플로리다 석회암 덩어리를 가져와 성을 지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마법이었을까요? 아니면 중력의 조작인 걸까요? 그렇지 않다면 외계인의 도움이거나 신비한 마음의 힘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작은 체구를 가진 한 남자가 혼자서 엄청나게 무거운 돌들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성을 지었으며 자신은 피라미드 건축의 비밀을 풀었다고 가까운 사람에게 조용히 밝혔던 한 남자의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에드는 1887년 1월 12일 또는 8월 10일에 태어났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당시 이민자들의 출생일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에드의 아버지였던 리즈 칼린은 과거 라트비아의 봉건제도에서 일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형편상 막내 아들인 에드를 4학년까지만 학교에 보낼 수 있었고 그는 네 형제와 함께 들판을 돌보며 자랐고 그 후 석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19세기 후반에 유럽 전역의 하층민 사이에 일반적인 불안감이 퍼져 있었고 사회주의의 발전은 라트비아에서 증가하는 민족주의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시민은 러시아 제국의 억압적인 통치에 반대했으며 에드의 형제 중 한 명인 오토는 라트비아 사회민주당의 일원이 되었고 또 다른 형제인 어니스트는 1905년 봉기 중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조카인 야니스 리즈 칼린은 자신의 삼촌 에드는 당시 그와 결혼하기로 했던 신부에게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상심하여 미국으로 떠났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쪽이든 에드는 1892년 1월 1일부터 1954년 11월 12일까지 미국으로 들어가려는 이민자들이 입국 심사를 받던 곳으로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리버티 섬에서 북쪽으로 0.8km 정도 떨어져 있는 앨리스 섬에 도착한 후에 입국 심사를 받고 사촌과 함께 머물기 위해 뉴저지로 갔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결핵 진단을 받고 자신이 하던 잡일들을 모두 그만두고 목재 및 산림산업에서 일하며 병을 치료하기 위해 태평양 북서부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캘리포니아로 여행했다고 알려졌으며 텍사스도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는 확실히 디트로이트의 이름을 처음으로 지명한 미시간 출신인 로버트 모저가 세운 플로리다주 플로리다 시티로 갔습니다. 로버트 모저는 에드 리즈 칼린이 길가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아내와 딸이 그를 간병하게 하는 도움으로 그를 건강하게 돌보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알았던 당시의 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불분명합니다. 일부는 이를 이름 없는 폐질환 상태였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플로리다의 태양에 완전히 치유된 결핵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아파서 플로리다로 왔다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는 것이 자신의 병에 더 좋을 것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게다가 1920년대 초반에는 건강을 위해 남쪽으로 태양을 향해 이동하는 것이 드물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에드는 플로리다에 그가 찾던 치료법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한 남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힌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플로리다시에서 북쪽으로 거의 4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마녀 지팡이처럼 생긴 막대를 들고 길을 걷고 있던 작은 녀석을 본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 작은 남자에게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것을 한다면 아마도 찾았겠지요. 라고 말이죠.
그 후 시간이 흘러 에드가 유명해졌을 때 앞의 내용을 밝힌 사람의 아버지는 신문에서 에드의 사진을 보고 바로 그자가 막대를 들고 길에 있었던 작은 녀석이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상한 행보를 가졌다고 추측되는 에드워드 리즈칼리는 그가 26살이었을 때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었던 아그네스 스커프스와 결혼하기 위해 약혼을 했었습니다. 당시 아그네스는 에드보다 10살 더 어렸던 16살이었고 그는 그녀를 스위트 16이라고 다정하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그네스는 결혼식 하루 전에 그만 그의 결혼식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추측하기로는 결혼 지참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그녀의 집에서 결혼을 거부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에드는 자신의 비극적인 사랑의 상실로 인해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자신의 슬픈 마음을 간직한 채 미국으로 와서 캐나다,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살았지만 그만 혈액에 걸렸을 때 자신의 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더 나은 기후의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에드는 1918년에 플로리다로 이주하여 1936년까지 플로리다시에서 살았습니다. 에드는 매우 타인과의 접촉이 적은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에드는 1936년에 10에이커의 토지를 구입했고 그는 그 후 3년 동안 그곳에서 산호성의 기본 구조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플로리다시에서 계획된 구획이 그 근처에 건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홈스테드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는 그가 작업 중이던 산호성의 구조들을 약 10마일가량 떨어진 홈스테드로 옮기게 됩니다. 원래는 락게이트 파크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산호성으로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고 신비한 업적 중 하나가 된 그곳을 어째서 그가 만들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기념비라고 추측하고 있는 그곳을 만들기 위해 그는 평생의 작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일절의 외부의 도움이나 대형 기계도 없이 혼자서 산호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지었고 무려 1100톤이 넘는 산호바위를 조각하고 다듬어 그의 잃어버린 사랑 아그네스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드의 작업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그의 키가 약 155cm였으며 몸무게도 45kg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작업하던 플로리다의 그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의 산호초 두께가 무려 최대 1200m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는 손의 공구만 사용하여 그토록 거대한 산호블록을 자르고 옮겼습니다. 그는 과거 목재 캠프에서 일하는 기술을 습득했으며 과거 라트비아의 석공 가족에게서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힘을 바탕으로 그러한 거대한 블록을 자르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가져왔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에드는 이러한 모든 거대한 조각을 어떻게 10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옮겼을까요? 그는 2개의 레일이 달려있는 오래된 공화국 트럭의 부품으로 만든 작업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트랙터를 가진 친구에게 부탁해 자신의 공구를 플로리다 시티에서 홈스테드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에드는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차조차도 소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에드는 정기적으로 음식과 보급품을 얻기 위해 약 6km의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마을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작업했을 거대한 산호 조각이 딕시 하이웨이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자주 보았지만 실제로 에드가 트레일러 위로 거대한 돌을 싣거나 내리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에드는 야간의 랜턴 조명으로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작업을 보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해
성벽을 따라 수많은 전망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940년에 조각품이 완성된 후에 에드는 마무리 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산호벽의 무게는 입방 피트당 약 60kg인데다가 벽의 각 부분은 높이 8피트, 너비 4피트, 두께 3피트, 무게는 각 5.8톤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무거운 산호블록을 어떻게 혼자서 옮겼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에드는 무게의 법칙을 이해하고 잘 활용한다고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적 단지 4학년까지만 교육을 받았고 그는 AC 전류 발전기도 만들었는데 그 잔해는 오늘날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에드의 모든 작업에 대한 목격자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의 방법은 많은 엔지니어와 과학자를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에드의 거대한 돌을 사용한 건설의 비밀은 종종 영국의 스톤헨지 및 이집트의 위대한 피라미드와 비교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드가 남긴 유일한 기록은 그가 쓴 제본이 되지 않은 팸플릿 5장에 불과합니다. 그곳에는 스위트 16 그리고 정치적 견해와 자기장에 관한 3가지 주제에 대한 에드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광물, 식물, 동물의 생명의 생명 주기에 대한 그의 믿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편 1951년 12월 에드는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돌로 만든 성문에 나는 병원에 간다 라는 간판을 달아놓고는 버스를 타고 마이애미의 잭슨 기념관으로 갔다가 3일 후인 64세의 나이로 잠을 자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에드는 살아있을 때도 유명해졌지만 죽은 후에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을 호양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인가요? 얼이라는 한 남자는 에드가 도랑에서 바위를 캐내기 위해 작은 전신주 비슷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에드는 근처의 폐차장에서 가져온 오래된 자동차 부품의 도구를 사용하여 그의 돌로 만든 구조물들을 조립했고 에드가 가지고 있던 작업용으로 보이는 소나무 삼각대는 확실히 10톤 정도의 암석은 들어올릴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불가능한 크기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에드의 10톤 정량의 삼각대가 그가 채석한 가장 크고 무거운 산호 조각을 들어올린 다음 그 조각을 매우 정확하게 이동하고 배치할 수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의 세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동네 꼬마들은 호기심에 집요한 관찰을 시도하였으며 결국은 그가 혼자서 돌을 향하여 뭔가 노래를 부르듯 중얼거리고 어루만지며 돌을 들어올리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 꼬마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한 그의 신비한 작업들은 현대 작업에서조차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건설업자가 다이아몬드 톱니로 된 파워톱으로 산호 바위의 석판을 자르고 600마력의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려고 시험해 보았지만 그러한 과정은 그들에게도 다루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에드에게는 그런 크레인 같은 것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에드의 궁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방문자들에게 그의 사랑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면 그녀에게 주려고 지어진 집에 대해 공개하는 투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왕자와 하트 모양의 탁자, 욕조, 그리고 에드가 자신의 미친 로커라고 부르는 연인들이 서로 마주할 수 있도록 나란히 놓인 흔들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한 그곳의 입장료는 당시 10센트였고 그곳을 그는 보이지 않는 소녀, 그녀의 젊음, 그에 따른 굴욕에 대해 시적으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늘의 천체와 다른 것들은 3개의 달, 3개의 행성, 3개의 의자가 마치 그의 사랑이 이곳 지상계 너머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등장했습니다. 한편 과거 1937년 오발 어윈이라는 청년은 에드의 도구들을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트럭에 쌓아 홈스테드의 새로운 위치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에드는 돌을 운반하기 위해 트랙터와 자체 제작 트레일러를 사용했다고 했지만 그가 순식간에 자기가 없는 사이에 트럭 위로 올려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한편 지구상의 특정 위치에는 특정한 기하학적 고주파를 적용하여 중력을 조작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호성이 이러한 위치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기하학적 조건이 존재하는 곳에서 중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물질로 된 거대한 건물을 짓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요? 혹시 에드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사악한 소용돌이로 불리는 지점 같은 곳을 혼자서 찾고 있었고 그곳을 결국 찾았던 것일까요? 한 연구가에 따르면 에드가 처음 살았던 라티비아에서의 지맥의 무게를 찾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맥은 단지 자기장이거나 지하 속에 강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우물을 파고 싶은 곳, 약초를 재배할 곳을 결정하는 데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맥을 찾는 데 쓰인다는 다우징 로드는 에너지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데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에드는 그만의 락게이트와 나중에 산호성으로 명명된 곳에 대한 그 이상적인 위치를 찾기 위해 레이 라인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레이 라인이라는 것은 고대 종교적으로 중요한 장소, 지역 및 구조물을 포함하는 하나의 배열을 말하는 것으로서 독일의 고고학자였던 알프레드 와키슨에 의해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이러한 에드가 레이라인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은 그가 마녀의 지팡이를 가진 남자로 비추어진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의 일화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에드가 앓고 있었던 결핵을 치료하고 휴식과 치유를 위한 충전할 만한 장소를 찾는 데 사용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에드는 일생 동안 몇 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A Book in Every Home이라는 것의 내용에서는 그의 스위트 16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추측하는 그의 애절한 사랑 아그네스가 아니라 일종의 전지전능한 소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책의 모든 글자들은 왼쪽 페이지에만 인쇄되었고 오른쪽 페이지는 비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다소 우월적인 괴물의 여성 혐오적인 것이 아니냐는 내용으로 추측되는 다소 이상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비하나 욕설이 아니라 위장한 코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드는 그의 책 서문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독자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제가 이 작은 책에서 말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제가 사용한 만큼의 공간을 남겨두었으니 반대 의견을 써서 더 잘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두고 분석가들은 에드가 자신의 책의 왼쪽에 글을 쓰고 오른쪽에는 자신의 수많은 수학적 비밀의 작업을 해독할 수 있도록 남겨둔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분석가들에 따르면 에드의 저서인 모든 가정의 책은 인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석의 관점으로 쓰여졌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풀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컷 자석은 16살 때 달콤합니다. 만약 여성 자석이 남성 자석과 같은 방에 있으면 남성 자석이 소녀를 어쩌고 저쩌고 하며 경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스윗 16는 어린이의 나이가 아닌 자기의 전하이며 따라서 에드의 사랑이라고 여겨졌던 아그네스는 허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에드가 어째서 자신의 방법을 그처럼 소름 끼치고 모호한 코드로 바꾸고 싶어 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에드는 그가 직접 밝히길 실제 중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석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에 한 분석가는
어떤 종류의 전자기 무선 주파수의 힘으로 자기력을 역전시킨다면 암석이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무겁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고 주장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에드의 삼각대 상단에는 자세히 보면 검은 박스가 있습니다. 그러한 검은 박스는 기존 삼각대에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요소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그가 어떻게 그토록 크고 무겁고 부서지기 쉬운 바위 조각을 공중에 띄울 수 있었는지와 혹시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석가도 있습니다. 어느 엔지니어는 다음과 같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중력을 무효화하기 위해 전자기를 사용하는 기술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호성의 수면실에서는 발전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에드는 그가 남긴 글에서 모든 종류의 빛을 만드는 것은 영구적인 움직임의 보유자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빛이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한편 어떤 이는 에드가 전자기력을 사용하여 산호성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득 채웠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산호성에서 에드의 거울이라고 불리는 물이 담긴 작은 용기에서는 흑연이 늘어서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배터리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알루미늄 호일을 위에 놓고 그 용기에 소금물을 채워서 에드는 그것을 배터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드가 만든 25피트 크기의 23톤 무게 정도의 망원경 상단의 구멍에는 와이어 십자선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북극성은 4사분면 중 하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호성은 모든 곳에서 별들을 참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곳에 에드가 만든 오벨리스크는 황소 자리의 별자리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북쪽 벽의 삼각형 지붕 모양은 천칭자리이며 서쪽 벽은 T자형이고 땅딸막하여 처녀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비한 비밀을 간직한 채 에드는 1951년 12월 7일 마이애미의 잭슨 메모리얼 병원에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의 사망 보고에 따르면 그는 신장 감염인 신우신염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핵에 걸린 적이 있다고 해도 적어도 그것이 그를 직접적으로 죽인 원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호성은 그가 죽은 2년 후에 대중문화에 휩싸이게 됩니다. 산호성을 상속받은 에드의 형제 오토의 손자인 해리는 그의 아내 메리와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그곳 락게이트를 운영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53년에 그는 마이애미에서 은퇴한 시카고 보석상인 줄리어스 레빈에게 그곳의 부동산을 양도하게 됩니다. 그곳을 양도받은 레빈은 그곳에 대한 매력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며 그 당시에 그가 사들인 그곳이 사용 가능하고 좋았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에드가 만든 락게이트를 너무도 좋아하게 되었고 플로리다의 신진 관광 산업과 그의 러브 스토리를 바탕으로 그곳을 수리복원하고 다시 열고 이름을 산호성으로 변경했습니다. 아마도 에드는 미스테리를 좋아했던 것일까요? 그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산호성에 더 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남겨놓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에드는 버스를 타고 마이애미로 갔고 잭슨 기념병원에 들어갔고 그는 그의 비밀을 가지고 죽었다고 생각됩니다. 에드는 생전에 매우 수상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드는 자신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축의 비밀을 찾아내었었다고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자기장을 사용했으며 고대 피라미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연구했고 그것을 찾아내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산호성에 있는 5,000파운드의 문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완벽하게 중앙에 매달려 배치되어 있으며 암석 조각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남자가 혼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바위는 어떻게 캐었으며 옮긴 것일까요?
그는 정말로 이집트 피라미드의 건축의 비밀을 찾아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자기장을 사용하여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게다가 산호성에는 아직 기원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위가 있지만 현재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관점에서든 산호성은 매우 아름답고 기괴하며 변덕스러워 보입니다. 이 장소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완전히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의문의 산호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많은 의문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것은 미스테리입니다. 그는 혼자서 220만 파운드의 석회암을 가져와 거대한 거석으로 만든 집을 지었습니다. 구부러진 초승달, 우뚝 솟은 행성, 침대, 흔들 의자, 별 모양의 분수, 그리고 기능적인 해시계 등 그의 모든 조각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으며 9톤 이상의 문과 5.8톤의 벽, 그리고 28톤의 오벨리스크를 포함하여 총 1110톤의 돌들은 작은 체구의 아픈 한 사람이 채석하고 모양을 만들고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드가 플로리다 시티에 세운 산호성은 에드의 궁전 그리고 락게이트로 명명되기도 했었습니다. 1923년에 시작하여 1951년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 그가 완성했던 산호성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건축물은 왕의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 20여 년에 걸쳐 수천 명의 노예가 지은 타지마할 정도가 아닐까요? 에드의 경우 그는 이러한 놀라운 걸작을 위해 무려 28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에드는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삶에 드물게 영향을 준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돌로 조각된 산호성은 에드의 스윗 16에 대한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정의하는 아름다움이며 계속해서 산호성의 방문자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드가 어떻게 바위를 들어 올리고 매끄럽게 자리를 잡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에드는 죽기 전까지 바위를 향해 노래를 불렀으며 왜 그가 그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에드는 아마도 그것이 신비스럽기를 원했을까요? 에드는 이집트 건축의 신비를 풀었다고 했지만 과연 그 비밀은 그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고 세상을 떠난 것일까요? 하지만 그가 가르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 누군가는 그 비밀을 전수받아 알고 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